올해 첫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진 경남 합천 산불이 축구장 면적 220여 개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도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어둡고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림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띄워 오전 중으로 주부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앞으로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선 압승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지만 민주당은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 사망했다는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건 조 회장이 처음입니다. 야구 월드컵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이 오늘 낮 12시 호주를 상대로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대회 4강 진출이 목표인 우리나라는 8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호주전을 여유 있게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현대시장에 소화전 일부가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근 재개발 공사로 기존에 있던 소화전이 사라지고 추가 설치가 늦어졌는데 이 때문에 화재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배후를 두고 실체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가스관을 폭파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번에는 미국이 친우크라이나 세력이 가스관을 폭파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경남 합천에서 산불이 발생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산림청과 경상남도는 밤샘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30여 대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르며 불 끄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날이 저물자 불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산 아래에서 위쪽으로 불길이 번져갑니다. 밤 9시 기준으로 160헥타르 넘는 지역이 산불 영향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인력만 700명에 육박합니다. 산불이 처음 시작된 건 오후 2시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2m의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4km 넘게 번졌습니다. 지형이 험하고 소나무 등 침엽수가 우거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불이 나면 급속도로 순식간에 번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경사 지형이 있어서는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불이 급속도로 짧은 시간에 확산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역의 마을 4곳에서는 2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은 행여 마을로 화마가 덮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에서 좀 살려주이소. 병기 많이 보내갖고 저 소도 저기 먹고 소마고 여기나 넘기치 갖고 소가 안 마고 있는데 소도 다 터져 죽습니다. 밤에 큰일이다. 마을 인근에는 소방 인력이 대기하면서 불길이 마을을 덮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주민 편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생활이나 어떤 필수품들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대피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합천 산불. 산림청과 경상남도 등 소방당국은 민가와 주요 시설의 저지선을 구축하고 밤을 새워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합천의 대형 산불 소식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이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합천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협력 체계를 가동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지했습니다. 올해도 첫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야간 산불로 이어진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요령을 정혜운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강풍을 만난 산불은 불티가 한 번에 최대 2km씩 날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에서 산불을 만나면 불길에 둘러싸일 위험이 큽니다.
안전하게 대피하려면 바람의 방향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기 때문에 불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다면 이미 타버린 곳이나 숯불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다면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불길이 다가오면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둬야 합니다. 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평소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반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반을 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이 진행 경로상에 어떤 대피로라든지 또는 그 도로하고 인접한 하산 길들을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당국의 안내에 따라 지체 없이 대피해야 합니다. 연기가 많다면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50%를 넘는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매듭지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20%대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네 후보가 맞붙은 집권여당 전당대회는 큰 이변 없이 김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김 후보 득표율은 52.9%, 전체 46만여 표 가운데 24만 4천여 표를 얻었습니다. 김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 결선 투표로 역전을 노리려던 안철수 후보는 23.3%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고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당대회 전날까지 경쟁 후보들이 울산 땅 의혹과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지만 윤심 후보 김기현 의원의 대세론을 꺾진 못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을 의식한 듯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경쟁 후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로 뭉쳐 내년 총선 승리를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안철수 후보님, 황교안 후보님, 전하란 후보님과 같은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들을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당을 이끌 차기 지도부도 이른바 친윤계로 채워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때 최고위원이었던 김재원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지도부에 재입성했고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그 뒤를 이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장해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도록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6개월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새로 들어선 김기현호는 이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직 인선과 조직 정비에 착수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 앞에는 치열한 전당대회 경쟁의 후유증을 치유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전한 여소야대 전국에서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개혁 과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도 난제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온 연대와 포용 통합, 이른바 연포탕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당내 경선 과정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당내 홍역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당대회 막바지 불거진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을 놓고 경쟁자였던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이후에라도 진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 길을 갈 겁니다. 이제는 책임자들이 세워졌으니까 책임자를 중심으로 하고 부족하면 제가 보완하고. 대통령실과 당정 호흡을 앞세워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비주류를 끌어안아 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김 신임 대표 앞에 놓인 셈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연금과 노동, 교육 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고 있습니다.
김신임 대표는 소수당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게 지도자의 책임이라며 야당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매일이라도 만나야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대표로서의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당장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치열한 논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벌써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김 대표의 당선으로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며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을 목도하며 한탄스럽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대장동, 김건희 여사 관련 쌍특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비판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야권과 전국 주도권을 놓고 정면 승부가 불가피한 겁니다. 팽팽한 대치 전선은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치러진 집권 여당의 첫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상처도 남겼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신임 대표가 당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당 안팎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선 기간 내내 윤심 쟁탈전이 치열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나라와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면서 당 구성원 모두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축사에는 개혁과 혁신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이 나라를 바꾸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법원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9시간 넘는 심사 끝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의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자금난을 겪던 지인의 회사에 수십억 원대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빌려주고 자기 집을 고치거나 외제차를 사는데 회사 돈을 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그룹 회장으로 승진한 조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에게서 회사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증여세만 해마다 400억 원씩 부담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를 해소하려고 급여와 배당액도 올렸고 품위 유지 비용까지 회사 돈으로 충당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회장 측은 외제차를 산 건 타이어 시험 차원이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회사 임직원들 사이 말맞추기 정황도 드러났다며 법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 회사 돈으로 집수리랑 차량 구입하셨나요? 배임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과거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별도 법인을 끼워 챙겨준 배당금에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 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 구속된 대기업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청업체에 타워크레인 기사 원래비 지급을 강요하는 등 원청 업체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정신을 차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짜 근로자 퇴출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최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 한 업체 대표는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원래비를 하도급사가 지급하도록 강요한다고 고발했습니다. OTB나 원래비를 하도급사에게 지급하도록 전가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 입찰 시 하도 내역에 반영하여 견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힘든 것은 다 떠넘기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원청업체를 질타했습니다. 원청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산성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전문 건설인들과 우리 근로자들 보호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원청부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보장하겠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태업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고충도 토로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원래비 지급 중단으로 준법 운행과 태업, 안전운행 등의 빌미로 기존 작업량의 50%도 미치지 못해 공기 지연과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근로자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실태도 폭로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가짜 노임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팀장, 반장 이렇게 올 8에서 9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수개월 이렇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협회는 노조 전임비 지급 요구 등 각종 불법 부당행위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우리 전문건설인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갑시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증언대회가 열린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원장관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야구 월드컵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이 복병 호주를 상대로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대회 4강 진출이 목표인 우리나라는 호주를 반드시 이겨야만 1차 관문인 8강 토너먼트에 오를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상익 기자입니다. 대표팀은 오사카 두 번째 연습 경기를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채 결전지 도쿄에 입성했습니다. 선수들은 아침 일찍 도쿄돔에 집결해 낮 경기로 열리게 될 호주전에 대비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자신감 있게 준비한 만큼 비장한 각오로 나설 것이라면서도 첫 경기 선발 투수는 명단을 제출하는 밤 늦게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를 벗어나서 미국 마이애미를 꼭 가는 게 목표입니다. 에드먼 김하성의 역대급 안정된 수비와 빠른 발야구가 기대되는 가운데 이정우와 김현수, 박병호로 이어지는 막강 타선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호주도 우리 뒤를 이어 도쿄돔에서 몸을 풀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객관적으로 한 수 아래 전력이지만 호주도 우리를 잡아야만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이강철 감독이 선발 투수 발표를 마지막까지 미룬 것과 달리 호주 닐슨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선발 투수를 공개하면서 박빙의 경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Young left-hander Jack O'Loughlin. He's a young professional pitcher with the Detroit Tigers and it'll be a very big moment for him and I'm excited to see how he responds. 1라운드에서 탈락한 최근 두 번의 WBC에서 우리나라는 1차전을 모두 패했습니다.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한 선수들이 지나치게 긴장해 공수 모두에서 서둘렀다는 원인 분석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스포츠고 야구이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 몇 게임 한 게임 0-1919 전력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2013년 타이중에서의 참사, 2017년 고척돔 참사의 기억을 지우기 위한 호주와의 일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현대시장 안에는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전 일부가 없었던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근 재개발 공사로 기존에 있던 소화전을 없앤 뒤 5개월 동안 설치하지 않았는데 상인들은 이것이 화재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시장 상점 곳곳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채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야채 가게들이 모여있는 부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곳 주변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화재 현장에서 불과 10m가량 떨어진 소화전 자리가 콘크리트로 메워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곳에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소화전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시설물로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전이 설치돼 있던 곳 주변에는 화재 당시에 사용하지 못했던 걸 보여주듯 소방호스만 바닥에 놔뒹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이 없어 초기 진화가 어려웠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초기 대응을 못한 거잖아. 초기 대응을. 초기에 만약에 여기 뭐가 있었으면 소화전이 있었으면 여기서 연결을 해서 저쪽으로 가서 끌 수가 있었던 상황인 거죠. 나는 이게 참 인재라고 봐, 인재. 그렇다면 소화전은 왜 사라진 걸까? 소화전이 없어진 건 인천 현대시장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재개발 조합 측 철거업체가 새로운 소화전 위치를 선정해달라고 중부소방서에 요청했고 2달 뒤 새로운 자리에 설치하겠다는 확답 공문을 소방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운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고 5달이나 방치한 겁니다. 인천 중부소방서 역시 구체적인 설치 시한을 못 받거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폐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인근에 동일한 소화전을 우선 설치하고 폐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소화전 개폐 및 이전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합니다. 화재 사고에 있어 소화전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그만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던 지역 농협 건물 앞에서 1톤 트럭이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로 사고는 74살 남성이 1톤 포터 트럭으로 보행자들을 치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일단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에 발생한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 투표장이 붐비면서 밖으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는데 하필 이때 사고가 나서 피해는 더 컸습니다. 오점공 기자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잘못 알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사고 트럭 운전자. 74살 할아버지인데 평상시에도 차를 잘 몰고 다녔고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은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상시에도 차 잘 몰고 다니셨어요? 네, 잘 다녀요. 근데 예. 맥주를 좋아하거든. 근데 술 하나 안 먹었어. 예. 오늘은. 예. 근데 어떻게 그 사고를 내는가 모르겠어.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평상시에는 괜찮던 고령 운전자의 한 번의 치명적 실수가 만든 참사로 보이는데 사고 시점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루 만에 치러지는 농협 조합장 선거, 게다가 투표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에 하필 사달이 난 겁니다. 네, 이곳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장은 이곳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투표자들이 몰리면서 투표장 앞으로 디귿자 형태로 길게 줄을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선거 관계자들과 경찰이 투표장 안팎에서 안내와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긴 줄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투표장이 여기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일렬로 해가지고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대략 보기에는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사망자를 포함해서 20여 명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변을 당한 상황을 지켜본 터라 시골 마을의 깊은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발트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폭발을 놓고 누구의 소행인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가스관을 폭파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번에는 미국이 친우크라이나 세력이 가스관을 폭파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미국 탐사보도 기자 시모 허시는 폭탄 주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을 폭파한 주체가 미 해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6월 해군 잠수사들이 폭탄을 설치했고 3개월 뒤인 9월 노르트 스트림 1, 2 가스관 4개 중 3개를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were always afraid of Russia using the natural gas as a weapon, as a political weapon. That as long as Germany relied on national gas, that was a problem. 믿을 수 없는 주장이 나오자 미국은 즉각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그동안 범인으로 지목받았던 러시아는 국제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의혹을 받던 미국이 이번엔 폭파 배후로 친우크라이나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가스관 폭파 책임의 소재와 관련해 이 같은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부 혹은 정보 당국과 관련된 임시 조직이 작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가스관 폭파가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의 지시로 수행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국들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Our German allies, our Swedish and Danish partners as well. They've opened investigation into what has happened. Those investigations are ongoing. 우크라이나는 폭파 연루설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우크라이나는 가스관 관련 월권 행위에 절대 연루되지 않았다며 그런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관 폭파의 배후가 러시아에서 미국, 우크라이나로 옮겨다니면서 실체적 진실에선 더욱 멀어지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이란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성물질 공격 사건의 용의자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반정부 테러라고 규정하며 넉 달 만에 사태 진정에 나섰지만 늑장 대응으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이란 경찰이 동북부 보즈노르드의 학교에서 일어난 독가스 공격 사건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공격에 사용한 물질을 파는 상점 주인도 조사 중입니다. 하루 전 5개 주에서 용의자 여럿을 체포한 데 이은 추가 검거입니다. 수사당국은 검거된 용의자들이 학교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이슬람공화국의 신성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صدد هراس‌افکنی، اضطراب و اخلال در نظام آموزشی کشور هستند. موضوع رو بسیار بزرگتر از اون چیزی که هست دارن منعکس میکنند. بعضی‌ها هم در داخل 용의자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지만 수사당국을 향한 국민 눈초리는 따갑기만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이은 독가스 공격으로 수많은 여학생이 피해를 봤지만 정부 대응은 미적거리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 정부는 의도적인 공격 가능성을 일축하며 난방기 사용과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언론과 개혁 성향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탄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 최고 지도자가 엄단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첫 검거가 발표됐습니다. مسئله مهمی است. اگر واقعا دست‌هایی در کار باشه و افرادی گروه‌هایی در این زمینه دخالت داشته باشن این جنایت بزرگ و غیر قابل اغماضی است. 이란의 한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230여 곳의 학교에서 학생 5천 명이 피해를 봤다고 집계했고 이란 인권단체는 피해자 수가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 체계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인다며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군 현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 활성화를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의 특수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안 본부장은 워싱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두 나라 정부와 산업계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보조금 기준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으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보 요청과 중국 투자 제한 등을 들었고 특히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산업에서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도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에 있는 야산에서 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열화상 드론과 산불 특수 진화대원들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날이 어둡고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면적 220여 개에 달하는 16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 진화율은 92%입니다. 산불 확산 우려로 100여 가구 주민 214명은 주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를 띄워 오전 중으로 주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제 낮 1시 50분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5천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는데요.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서 난 산불이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7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최고 초속 14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오후 6시쯤에야 산불을 껐습니다. 산림청은 근처 밭에서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씨가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면서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산불이 자주 나는 곳에는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싹 마른 낙엽은 말 그대로 불쏘시개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하늘은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94건으로 평년보다 1.5배 많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기층이 불안정해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탓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산불을 내면 실수든 고의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며 소각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의 66%가 집중된 경상북도도 불법 소각행위를 엄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산불이 잦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페널티를 주고 예방 실적이 좋은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도 내놨습니다. 산불을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산불이 많은 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기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정부와 지자체들은 직접 시장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에 이어 지자체가 꺼내든 강경한 산불 대책이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늘어나는 산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50%를 넘는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매듭지었는데요.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룹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입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국민의힘 성공시대를 만들어갑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 후보는 신임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된 직후 당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전당대회 직후 자신의 SNS에 김기현 후보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면서 앞으로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천하람 후보도 김 신임 당대표를 향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 달라면서도 개혁 세력을 위해 더더욱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무너졌던 당이 되살아난 것을 보고 감격했다면서도 김 신임 대표에게 제기한 울산 땅 투기 의혹을 두고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데 대해서 국민의힘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 어렵다며 김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대표, 바지대표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전학 징계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걸 알았는데도 정모군이 다녔던 고등학교가 바로 전학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받은 학교 측 서면 답변을 보면 해당 학교는 지난 2018년 9월 정모군에 대한 전학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 결과를 강원도청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7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야 교육청에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배정을 의뢰했는데요. 서 의원은 이에 대해 학교 측이 정 변호사 아들을 전학 조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늦어진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YTN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오히려 피해자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전해드렸는데요. 학폭위의 처분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해자 쪽이 끝장 소송으로 간다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교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변호사와 경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가해자 징계 여부와 수위,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결정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심각성, 지속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0에서 4점을 부과하는데 이 점수를 모두 합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 분리, 강제 전학, 퇴학 등 9가지 종류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이 다소 추상적이다 보니 심의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점수가 주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심의위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호한 기준은 가해자가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해자 측은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사이 피해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강제 전학을 막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사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도 한 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도입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일 뿐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학, 퇴학 처분의 경우 그런 처분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2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처럼 학교폭력 예방법 사건도 재판 기간을 정해두는 조항을 만들어 피해 학생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법원 판례가 누적돼 양형에 일정한 기준이 생기듯 학폭위도 정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1절에 일장기를 걸었다가 논란을 불러왔던 세종시 주민. 이후로도 유관순 열사가 절도범이라고 주장하거나 소녀상 철거 집회에 참석하는 등 비판적 여론을 자극하는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현직 목사라는 이 주민을 한동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1절 당일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었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이정우 목사. 회사 사무실에도 커다란 일장기를 걸어놨습니다. 다른 사무실엔 세로형과 족자형 태극기 3개도 있습니다. 3.1절 집에 일장기를 걸었던 이유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우호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일장기를 흰오마루를 개항을 했고요. 다른 집들도 이제 태극기를 달고 함으로써 같이 일장기가 좀 어우러지는 상황을 저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는 사기고 소녀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보수단체 집회에도 참석한 이유를 묻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근거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실제로는 절도범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 숙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유관순 누나라고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그 반대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주거 침입엔 변호인단을 꾸려 고소 절차에 돌입했고 자신의 교단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엔 소송으로 맞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에 가입했는지를 묻자 이 목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자문위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 위원 대부분 풀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기간이 3년을 넘으면서 단계적으로 밟아온 일상 회복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고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오는 5월에 신종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로 유입된 코로나19의 유행 초기에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감염되면 무조건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돼 중증이 아니라면 약으로 충분히 낫는 질병이 됐고 일상을 제한하던 수많은 방역 조치도 단계적으로 해제돼 지금은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이 막바지에 이르자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감염병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사스가 유행한 뒤로 신종플루와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빨라지는 점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신종 감염병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방역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감염병 역량 혁신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에 효과를 봤던 것처럼 유행 초기에 검사와 추적, 치료를 통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체계가 더 보강될 예정입니다. 초기 대응과 함께 대규모 유행 관리와 법 제도 기반 강화, 연구개발 영역 등에 대해서도 계획이 마련됩니다. 다음번 팬데믹 때는 우리가 이제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개발을 하고 우리가 만든 이제 백신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아청소년 치료와 분만 투석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력 격차를 불러온 온라인 수업을 보완하는 등 사회 경제적 체계를 더 합리적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문제, 이런 문제들, 이제 거리두기에서 나왔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특히 보면은 사회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부는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신종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국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환경을 평가하는 국제지수에서 11년째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9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11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유럽 곳곳의 1월 낮 기온이 무려 2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에 비해서 따뜻한 겨울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를 막아 압박하려던 푸틴의 동장군 전력이 실패했습니다. 날씨가 대규모 전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역사 속 러시아는 강력한 무력을 지닌 장군이 등장해 나라를 지켰습니다. 바로 동장군입니다. 나폴레옹과 독일군의 진격을 막고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던 전략도 바로 동장군이 함께하는 청야작전입니다. 역사의 고비 때마다 러시아의 주 무기였던 한겨울 추위가 이번에도 도울 것이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끊은 채 유럽에 맹추위가 닥치면 유럽이 결국 두 손을 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거둘 것이라는 구상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지난 겨울 유럽은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가득 덮여 있어야 할 스키장에 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채 잔디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의 스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스페인은 25도를 웃돌았고 스위스 20.2도, 폴란드도 18.9도를 기록하면서 유럽 곳곳에서 역대 1월 1최고 기온 기록을 넘었습니다. 유럽의 이상 고온은 3년 동안 지속된 라니냐 영향으로 북대서양이 따뜻했고 또 이 때문에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기차 모양의 대규모 파동이 고기압을 유럽에 위치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고온은 지난 1월 유럽뿐만 아니라 3월에 중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북방에 속하는 정저우는 무려 28도까지 올랐고 베이징도 23도를 기록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3월 초순 기온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라니냐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면서 러시아의 전쟁 전략이 차질을 빚는 등 기후변화가 세계의 흐름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엽니다. 교육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제주도가 오늘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절차에 대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밝히고 의견들을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WBC 야구 대표팀이 오늘 8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호주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낮 12시 일본 도쿄돔에서 1차전 상대 호주와 만나는데요. 일본과 호주, 체코, 중국과 B조에 속해 있는 대표팀은 조 2위 안에 들어야 8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제 입국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늘 오후 2시 파주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 첫 공식 일정을 시작으로 자신의 데뷔전이 될 3월 A매치 2경기 준비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기술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쌀 품종마다 다른 쌀가루의 기름 흡수량을 AI가 신속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쌀가루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고구마 튀김. 겉보기엔 똑같지만 기름을 얼마만큼 함유했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흡유량이 더 적은 제품이 뭔가 좀 더 바삭거리기도 하고 과자 같은 식감 때문에 더 맛있게 건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어떤 쌀가루를 쓰면 맛이 더 좋고 몸에도 좋을까? 품종마다 다른 흡유량, 즉 쌀가루의 기름 흡수량을 알면 되는데 이걸 파악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해당 쌀가루로 직접 튀김을 하고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과정을 인공지능 AI에 맡겨봤습니다. 쌀가루 흡유량 예측 프로그램에 쌀의 아밀로스 함량과 쌀이 열에 익는 온도 등 4가지 요소를 입력하면 이 쌀가루의 흡유량을 바로 알려줍니다.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세종대학교와 함께 AI 알고리즘을 도입해 개발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통계 기법보다 정확도가 19% 향상됐습니다. 쌀가루의 성분만 분석, 4가지 성분만 분석해서 AI에 입력하면 흡유량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품 개발 기간도 단축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쌀가루 흡유량 예측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기술로서 국내 쌀 가공 기술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쌀 가공 산업에 도입할 수 있게 된 인공지능이 쌀 소비 촉진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부산 용당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3층 높이의 아래쪽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얼굴 등을 다쳤고 차량에 부딪힌 30대 보행자도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새벽 6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정육점 옆 편의점과 지하 1층 PC방 손님 12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에 내린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원과 호남 등 내륙 곳곳으로는 여전히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에, 남부지방은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리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호남 서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양이 워낙 적다 보니 동쪽 지역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더욱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비구름 뒤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해지겠고요. 밤 사이에는 영남 지역의 먼지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2.9도, 대전 10.1도, 대구는 9.1도 등 예년 기온을 10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는 23도로 예년보다 5에서 10도나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단비가 내린 뒤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